도대체 한국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나토 고위 전략회의 PPT 화면 속엔 믿기 힘든 장면이 떠 있습니다. 독일이 수출했던 설계도가 지금은 한국의 무기 매뉴얼에 실려 있고 독일이 가르친 기술이 지금은 참조하는 지침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석의 중심에는 독일 해군 전략 자문관의 경악과 전율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을 복사국가라고 생각했던 인물이었고 30년 전 할아버지가 기술을 전수했던 바로 그 나라를 지금 자신이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5월의 시대가 지금은 역사의 뒷페이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하르트 베르나르트입니다. 독일 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북해의 짠 바람을 맞으며 유보트 박물관을 다녔고 어린 시절 방학 숙제는 늘 해군 전략 시뮬레이션이었어요. 누구나 축구 선수가 꿈이라고 했지만 저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나는 유보트를 타게 될 겁니다. 웃음소리 뒤에 사람들은 다들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왜냐하면 제 피에는 바다가 흐르니까요. 제 할아버지는 1990년대 초 독일 TKMS 소속의 잠수함 기술 교관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209급 디젤 잠수함을 수출하면서 직접 기술을 전수한 인물이기도 했죠. 할아버지는 늘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술은 전수될 수 있어도 역사와 감은 흉내낼 수 없는 법이지.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독일 해군 장교가 되었고 잠수함 함정 운용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국방대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나토 전략 분석국으로 진출했고 지금은 유럽과 아시아 해양 무기 체계의 효율성과 전력 영향력을 분석하는 자문 역할을 맡고 있어요. 바로 이 분야에서 단 한 번도 한국을 심각하게 분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그저 우리가 기술을 수출했던 나라였으니까요. 한국의 존재는 늘 그림자 같았습니다. 수출 계약을 맺으면 가끔 등장하고 조립 파트너로 등장하고 라이센스 생산의 이름을 얻는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사실 우쭐한 마음도 있었어요. 한국이 독일에서 잠수함 한 척을 사기 위해 얼마나 로비를 벌였는지, 기술자들이 도면을 카피하려 얼마나 애썼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말한 한국 기술자들은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숙소 불빛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봤자 복사판이다. 절대 우리를 따라잡지는 못하겠지.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어리석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렇다고 한국을 직접 무시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칭찬하면서도 늘 말끝에는 우리가 원조다. 그들도 배울 점이 많다고 했죠. 이중적인 말투였을까요? 아니요. 독일 군사 엘리트들이라면 대부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가르쳤고 그들은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몇 년 사이 이상한 신호가 계속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유럽 방산 관계자 회의에서 한국형 잠수함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산하 연례 해양무기 전략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 자리는 유럽과 미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호주까지 주요 디젤 추진 해군국 관계자들이 총출동하는 자리였죠. 늘 그렇듯 독일 대표단의 자문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날 발표된 안건 중 하나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도상 안창호급 잠수함, 동북아시아의 조용한 파괴자. 동북아시아의 조용한 파괴자라니요? 그게 한국의 잠수함 이야기라는 건가요? 다소 황당한 표정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배수량 3,000톤, 6기의 수직 발사관,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대 20일 자망 가능이라는 공기부류 추진 시스템. 손끝이 멈췄습니다. 20일이요? 그건 독일 TKMS 212CD급과 유사하거나 특정 조건에선 능가할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설계, 건조, 소프트웨어, 손아체계 완전 자립이라는 문구였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독일을 따라잡았다가 아니라 독일이 필요 없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날 회의가 끝난 뒤 몇몇 프랑스와 이탈리아 대표들과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도산 안창호급 성능 진짜야? 웃으며 넘겼습니다.
설마요. 그들도 잘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기준이죠. 그런데 웃으며 말은 했지만 머릿속에선 단 하나의 문장만 반복됐습니다. 진짜일 리가 없는데 혹시 진짜면? 독일 해군 정보센터에 있는 후배에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림팩 훈련 성과, 수출 제한 현황, 국제 훈련 성적, 그리고 나토 정보부 내 평가 레벨까지 모두 정리해달라고 했죠. 며칠 뒤 도착한 보고서에는 제가 원하지 않았던 사실들이 가득했습니다. 1998년 림팩 첫 참가 이후 한국 잠수함은 총 5회 이상 참가했고 그중 도산 안창 5급 전 세대인 장보 고급은 수상함 30척 이상을 비탐지 상태로 가상 격침하는 데 성공. 그 기록은 미 해군조차 탐지 실패 보고서를 내부 공유하며 신규 위협 모델로 분류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폴란드의 오르카 사업에서도 한국이 독일과 나란히 최종 후보군으로 진입했다는 소식. 나토의 중부 요충국이 우리 TKMS 대신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략적 신뢰, 동맹 내 무기 공급망의 재편, 그리고 독일이 더 이상 기술의 원조가 아니라는 냉혹한 사실.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할아버지가 남긴 한국 기술자들과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면을 들고 부품을 만지며 배우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저는 믿었죠. 우리가 주고 그들은 받는다고. 하지만 지금 그들은 스스로 만들고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성능을 분석하고 있었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기분이 나빴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분명한 건 단 하나였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들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멀리 갔을 리 없다는 확신 속에서 안주했던 겁니다. 며칠 동안 사무실에서 조사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펴고 지도 위에 한국 조선소의 위치를 하나하나 표시해봤어요. 거제도, 진해, 울산. 모두 알고 있는 곳들이었죠. 조선 기술이라면 최고 수준이라는 건 익히 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대형 유조선이나 LNG선 같은 상선 강국이었지. 잠수함을 독립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1993년 독일에서 수입한 209급 디젤 잠수함 장보고함. 그게 한국의 첫 잠수함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할아버지가 기술 자문을 했던 그 시기였죠. 사진 속에 있던 종이에 낙서처럼 그려진 설계도를 들고 웃던 그 기술자들. 그들이 만든 첫 배가 바로 장보고함이었어요. 그 다음이 더 놀라웠습니다. 2번, 3번 함부터는 한국이 조립을 시작합니다. 설계는 독일 것이었지만 거제도 조선소에서 배를 조립한다는 건 어딘가 기술을 쌓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07년 한국은 공식적으로 KSS 사업을 발표합니다. 완전 독자 설계, 독립건조. 당시 우리 독일 언론은 단 한 줄로 이렇게 보도했죠. 아시아의 조립 공장이 착각을 했다. 잠수함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그건 이동하는 수중 핵폭탄에 가깝습니다. 수천 개의 센서와 음파, 압력, 소음, 수심, 항법, 통신, 무장 체계가 0.1초라도 엇나가면 모든 승조원이 그대로 수장되는 가장 정밀하고 위험한 전쟁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고 독립 건조까지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까지 단 7개국뿐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이 거기 끼겠다고요?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비웃었습니다. 조립만 했지 만든 적은 없잖아. 독일 기술 없이 가능하겠어? 당시 TKMS 내부에선 결국 한국은 실패할 것이다. 이런 냉소가 공공연히 오갔다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자의 나라였고 우리는 설계자의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2021년 8월 13일 한국은 마침내 도산 안창호함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완전한 독자 설계, 독립건조, 자체 전투체계와 소음 제어 기술까지 세계 8번째 잠수함 기술 독립국이 되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한 달 뒤인 2021년 9월 15일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 수중 발사 시험까지 성공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만 보유한 그 기술을 아무도 예상 못했던 한국이 시연해낸 거죠. 이건 모방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독일의 기술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설계 구조를 기반으로 자기 방식을 만든 거였어요. 장보고 1급은 독일 209형을 조립한 것. 장보고 2급은 일부 구성품을 국내화한 것. 그리고 장보고 3급. 설계부터 무장까지 전자제어, 통신, 소나, 심지어 전투체계까지. 완전히 한국산으로 채운 괴물이었습니다. 게다가 VLS, 수직 발사관, 디젤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걸 재래식 잠수함의 한계라며 기술적으로 미뤄왔죠. 하지만 한국은 그 한계를 전략 무기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철저히 전략적 판단이었고 그 결정은 독일이 결국 내리지 못했던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효율성을 따졌습니다. 수익성을 분석했고 국제 수요를 맞추기 위해 부품을 공유하고 기능을 표준화하는 데 집중했죠. 하지만 한국은 국가 생존의 무기를 만든 겁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했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기술은 전수될 수 있어도 철학은 따라올 수 없어. 거꾸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기술은 전수했지만 철학까지 넘겨줄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방산 전시회에 다녀온 프랑스 동료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리하르트, 너 이거 한번 봐. 그가 조심스럽게 내민 브로셔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소나, 전투체계, 양압 마스트, 연료전지, 잠수함 핵심 40종 장비, 한국이 직접 만듭니다. 처음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면서 웃음은 점점 굳어졌고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 장비 대부분을 국산화했습니다. 그것도 설계, 제조, 테스트, 통합까지 전주기 자립.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품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충격을 넘어 불쾌함까지 느꼈습니다. 이건 독일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방산 경제 모델의 근간을 흔드는 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정비를 팔았고 라이선스를 팔았고 업그레이드를 팔았습니다. 그게 바로 선진 무기 수출국이 가져야 할 수익 구조의 핵심이었죠. TKMS나 HDW 같은 기업들은 잠수함을 수출할 때 늘 기술 이전은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초도 교육은 해도 소프트웨어 핵심은 독일에서 관리하고 일부 전자장비는 반드시 본사에서 정비하도록 조약을 맺었죠. 기술 유출 방지 때문이 아닙니다. 종속 유지. 그게 솔직한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고리를 끊었습니다. 소나, 직접 만듭니다. 지휘 통제 체계, 자체 개발했습니다. 양압 마스트, 독일 기업과의 공동 개발을 거쳐 결국 국산화 완료. 심지어 잔망경까지 한국산을 탑재하고 있었어요. 정비도 우리처럼 6개월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품이 고장나도 부르면 24시간 내 국내 협력사가 현장에 와서 수리합니다. 게다가 창정비 주기인 6년에서 8년마다 1만 2천 개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고 사실상 새 배처럼 만드는 기술까지 갖추고 있다고 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수출한 건 단지 배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종속되길 바랐던 시스템까지 넘겨줬던 겁니다. 방위산업에서 가장 무서운 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혼자 운영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혼자 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공급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가, 필리핀이, 폴란드가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선명해졌어요. 한국은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유지와 훈련과 정비까지 같이 움직이는 패키지 국가였던 겁니다. 심지어 2013년부터는 국제 디젤 잠수함 교육과정을 개설해 100여 명이 넘는 외국 해군 장교들에게 운영 기술까지 전수하고 있었죠.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경외일까요? 분노일까요?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열등감일까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잠수함을 잘 굴리고 있는지, 실제 전력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인지 끝까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납니다. 그날은 새벽 3시 20분, 킬 해군기지 근처 제 서재였습니다. 커피는 식었고 모니터에는 한국 해군 관련 데이터가 줄줄이 뜨고 있었죠.
기술이 아닌 운용을 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결국 사람 손에서 완성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한국 해군 잠수함 사고 이력.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언론 기사는 물론이고 학술 논문, 비판 칼럼, 민간 제보조차도요.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숨긴 걸까? 검열했나? 무려 30년입니다. 잠수함 운용 30년이 넘은 나라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나토 해군 전략국에 요청을 넣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업무지원팀에 위임해둔 비공개 잠수함 운영 DB 분석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건 주로 사고, 결함, 정비 이탈, 작전 실패, 환경경보 이력 등을 다루는 아주 민감한 문서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1993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해군이 운용한 잠수함 약 20여 척. 나토가 감시한 주요 훈련 및 작전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치명적 사고도 기록된 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작전상 고장 코드마저도 해당 장비 교체 후 정상 작전 재개라는 메모와 함께 예방조치 완료로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인가? 그럼 독일은? 제가 장교로 근무하던 시절 킬 기지에서 있었던 리튬 배터리 과열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함내 고열로 승조원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례적으로 한 달간 운용 중지 명령이 내려졌었죠. 그때 저는 감지 체계보다 승조원들의 눈치가 더 빠르단 사실에 안도했지만 그 상황 자체가 나토 내부에선 위험 징후로 분류됐습니다. 게다가 2016년 북해 훈련 중 독일 212형 잠수함 한 척은 통신계통 오작동으로 위치 신호가 먹통이 되면서 영국 해군이 긴급 탐색작전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잠수함은 조용한 장비이기도 하지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무기입니다. 단 한 번의 결함이 수면 아래에서 수십 명을 수장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3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의 문제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절대로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집단의식이 체계화된 겁니다. 한국 해군은 창정비 주기를 철저히 따릅니다. 모든 잠수함은 6년에서 8년마다 1만 2천 개가 넘는 부품을 전면 교체하죠. 놀라운 점은 그걸 전부 국내 인력으로 해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선소는 해군과 연결되어 있고 해군 기술 부사관들은 수년간 동일 시스템만 파고듭니다. 정비 매뉴얼은 종이가 아니라 디지털 코드로 통제되고 센서들은 수십 개의 진동, 온도, 압력 수치를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고장이 나기 전에 경고가 먼저 뜬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우리가 못하는 일이구나. 독일은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링 국가입니다. 하지만 유지, 보수는 외주화했고 정비는 비용 효율로 따졌으며 훈련은 성과 중심으로 전개했죠. 한국은 정비를 작전의 일부로 받고 운용 성과를 기술의 일부로 통합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사고 연건이라는 기록이었죠. 그 순간 저는 문득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배운다. 우리는 만든다. 맞는 말이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배웠고 더 잘 다뤘습니다. 얼마 뒤 우연히 미 해군 해양작전국에서 림팩 훈련 관련 요약 보고서를 공유받았습니다. 나토 소속 전략 자문관 자격으로 접근 가능한 비공개 운용평가 요약본이었죠. 표지를 넘기자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이거였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파생 플랫폼의 가상 교전 실적. 도산 안창호급.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저를 충격에 빠뜨렸던 한국이 독자 설계한 3,000톤급 잠수함. 그 플랫폼이 미 해군과 연합국, 해군을 대상으로 실제 교전 모의 훈련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1998년 한국은 림팩에 처음으로 잠수함을 파견했습니다. 그때 참가한 함정은 209급 이종무함. 제가 독일 해군사관학교를 막 졸업하고 실무 배치받던 시절이었죠. 당시엔 별 주목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생 참가국이었고 한국이 잠수함을 겨우 도입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림팩, 장보고함 탐지 회피 상태에서 수상함 33척 가상 격침.
2018년 손원 1급 배치한 미 해군 전투정보함 및 구축함 대상, 통합공격 성공률 97%. 2022년 도산 안창 5급 훈련 미 1. 연합수색망 회피 미 탐지율 0%. 미국 해군도 발견하지 못한 잠수함. 전술적으로는 게임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원샷, 원킬. 제가 보고서를 읽는 내내 반복되던 문구입니다. 그 말은 미 해군 내부에서 붙여준 별명이라고 하더군요. 한 번 쏘면 반드시 격침, 한 번 음파를 보내면 반드시 위치 추적과 타격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뜻. 한국 해군은 림팩에서 단 한 번도 피탐지 상태로 평가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훈련 시나리오가 나토 전술훈련 교범에 실렸습니다. 그 순간 정지된 듯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로 우리가 본받는 전술이 만들어지고 있다. 더 황당한 건 림팩 결과를 바탕으로 동남아와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 잠수함 훈련 데이터를 요청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때 미국 해군 훈련만 벤치마킹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처럼 훈련하자라고 말하는 시대. 도대체 언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는 20세기 동안 독일이 해전의 중심이라 믿었습니다. 영국을 봉쇄한 유보트, 대서양 전장을 장악한 소나기술, 해군 전략의 교과서라 불리던 독일 전술이 지금은 한국 해군의 실적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폴란드 해군이 발표한 공식 발표 자료가 제 메일함으로 도착했습니다. 오르카 잠수함 획득 사업 관련 2차 협상 대상국 목록이었죠. 예상대로 독일 TKMS와 한국이 최종 후보로 나란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발표문을 다 읽기도 전에 제 손끝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형 KSS 플랫폼, 20일 이상 자망 운용, 전투체계 통합, 생애주기 공동관리 방안 제안. 공동관리. 독일이 수십 년 동안 방산시장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무기와 함께 종속되는 생태계를 함께 팔았죠. 잠수함을 한 척 팔면 5년 주기 정비는 독일 조선소로, 예비 부품은 유럽 제조사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본사에서 원격 전송. 그 모든 과정이 독일 중심의 사후 통제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우리 기술로 건조해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30년간의 정비, 업그레이드, 교육도 우리가 직접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누구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접한 국경선에서 전략 무기의 절박함을 가장 많이 느끼는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가 검증된 나토 파트너국인 독일이 아닌 자립형 시스템을 가진 한국을 신뢰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말이죠. 실제로 유럽 여러 국가들의 해군 교범을 검토하면서 또 하나의 불편한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의 방산기업이 기술 이전 없이 독자 수출 계약을 체결한 횟수가 독일보다 많았습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페루, UAE, 폴란드, 노르웨이. 이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장점은 단 하나. 전체 주기를 함께 관리하는 신뢰성.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함께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국가 시스템과 철학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그 싸움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으려 애썼지만 그들은 파트너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였던 한국의 방식이 지금 세계에서 정답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감정이 들었냐고요? 당황? 분노? 아니요. 오히려 묘한 안도감마저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제야 모든 게 말이 됐거든요. 한국이 단숨에 우리를 추월한 이유는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철학의 깊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아프게 만든 건 그 철학이 우리가 전수한 기술 위에서 완성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나토 자문회의에서 발표할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방산 수직 통합의 종말, 그리고 한국 모델의 부상. 기술은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수입할 수 없다. 그날 처음으로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인정했습니다. 어제 저녁 할아버지의 유품 하나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1993년 독일 HDW사 기술 자문관으로 한국에 파견됐을 당시 할아버지가 손수 기록했던 기술 전수 노트였죠.
거기엔 정밀도, 가공각도, 고무 패킹의 진동 흡수율까지 깨알 같은 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그들은 많이 묻고 끝까지 물었다. 그때는 할아버지도 단지 배움에 대한 열정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압니다. 그 열정은 기술을 향한 집착이 아니라 살아남겠다는 각오였다는 걸요. 독일 해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언제나 우리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으로 무장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보트의 후예들이었고 세계 최초의 전쟁형 잠수함을 만든 국가였으며 수중 음향 체계의 원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산 위에 서서 저 멀리 앞서간 나라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준 기술을 해석했고 분해했고 자기 방식으로 재조립했습니다. 최근 한국이 개발 중인 KSS 배치 계획서를 입수했습니다. 리튬 배터리 기반의 확장형 플랫폼, 잠항기간 30일 이상, 유럽보다 더 조용한 소나 흡음 설계, 그리고 자율 무인 수중 드론 플랫폼까지 통합 예정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까지 갔을 거라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전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신과 의지는 수입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해군 사관학교 시절 교수님이 하셨던 말. 최고의 무기는 작동하지 않아도 상대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전수했고 그들은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자립이었고 지금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이유였습니다. 한때 저는 세계의 바다를 수치로 재단하고 국가의 군사력은 기술력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군사력은 기술의 수치를 넘은 정신의 총합이었어요. 30년 전 제 할아버지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도면을 보여주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손자인 저는 그들이 만든 잠수함 전투 체계를 분석하며 존경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꺼내게 됐습니다. 기술은 줄 수 있어도 철학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건 스스로 쌓아올린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자산을 지금 이 바다 아래에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은 총보다 강하고 말보다 무겁고 무기보다 전략적인 나라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라 미국이 가진 마지막 무기입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거대한 중국을 흔들 수 있느냐고, 한국이 미국의 전략을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미국 전략가가 하나씩 증명해 보였습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무기도 해군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중국이 끝까지 외면하려던 진짜 공포는 모든 걸 실전으로 설계한 국가, 대한민국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웨슬리입니다. 워싱턴 전략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자 한때 미 국방성에서 중국 전략 분석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언제 미국을 위협하게 될지, 어떻게 제압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죠. 펜타곤에서 30년, 국가안보회의 자문위원으로 10년. 제가 분석하고 설계한 전략 보고서만 해도 수백 편에 달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를 예측했고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작전을 기획했으며 이라크 전쟁의 출구 전략을 수립했죠. 중국을 전쟁 없이 제압한다는 건 우리 쪽에서는 미친 소리로 통했습니다. 그런 건 이상주의자들이나 하는 소리야. 그게 부서 사람들 사이에 공통된 농담이었죠. 펜타곤 복도에서, 국무부 회의실에서, 심지어 CIA 지하 브리핑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중국과의 대결은 결국 힘의 논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미친 소리를 현실로 바꾼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군사력과 억지력을 신봉하며 살아온 전략가였습니다. 힘에는 힘, 도전에겐 제압. 그게 제가 배운 질서였고 그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해온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려온 기밀 보고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한국, 동아시아의 검은 방패였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야망을 비군사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보고서는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석서였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경제구조, 군사체계, 심지어 문화적 영향력까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전략 억지력으로서의 한국을 평가한 문서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소프트 파워를 통한 하드 파워 견제 개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렸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팀은 CIA 최고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이었고 데이터는 10년간 축적된 방대한 정보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곧장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2023년 3월 날씨는 흐렸고 바람은 거셌습니다. 그런데 묘했어요. 단순한 기지 방문인데 마치 전선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죠. 공항에서 평택까지 가는 시간 동안 저는 차창 밖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 그 사이사이 보이는 공장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급하지만 여유가 있고 바쁘지만 절망적이지 않은 그런 얼굴들이었습니다. 미군 기지에서 근무했던 수십 년의 경험 중 이토록 정리된 구역은 처음이었습니다. 평택엔 육군, 공군, 해군, 심지어 미 해병대 전력까지 집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군종별로 따로 놀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기지 안내를 맡은 대위가 보여준 통합작전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작전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융합이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대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의 칼날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단순한 다중주둔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작전 사령부가 국가 전체를 끌어안고 있는 구조였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한국 주도로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필요에 의해 만든 시스템이었어요. 평택기지를 방문한 뒤 DMZ 근처 GOP 초소를 둘러보던 날이었습니다. 판문점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초소였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전략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안내를 맡은 이중령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중국은 탱크로 밀고 들어올 수 있어도 이 나라는 사람 때문에 못 건드립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북한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이 뼈를 때리더군요. 망원경으로 DMZ 너머를 바라보는데 그 중령이 계속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북한 초소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망원경으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보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한국이에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결국 자원과 시간이 지배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물리적 전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전력까지 총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산업 현장은 전시 동원 명령이 떨어지면 48시간 내에 군수공장으로 전환됩니다. 예비군 훈련 시스템은 전 국민을 실질 전투력으로 환산합니다. 사이버 보안 기술조차 국가 전시 체제에 편입되어 있었죠. 이건 국가 전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대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쟁을 살아가는 방식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70년간 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시와 전시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로 살아온 경험이 국가 시스템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제 오랜 파트너였던 CIA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 매튜 데이비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튜는 15년간 중국 내부 정보를 분석해온 최고의 전문가였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중국이 정말 저 상태로 유지 가능할까? 매튜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리처드, 공산당이 붙들고 있는 건 체제가 아니라 균형이야. 하나라도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터져. 마치 쌓아놓은 카드탑 같아서 아래쪽 카드 하나만 빠져도 전체가 무너진다고. 그 말이 이상하리만치 오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중국을 오래 지켜봐왔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35년간 중국의 모든 변화를 추적해왔어요. 경제성장은 눈부셨고 군사력도 확실히 컸습니다. GDP는 매년 성장했고 해군력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전혀 달랐어요. 그 나라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거대한 괴물 같았죠. 지도부는 국민을 믿지 않았고 군은 지도부를 의심했고 국민은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지방정부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지방정부의 보고서를 중앙정부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는 대륙형 불신사회라고 불렀습니다. 14억 명이 살지만 정작 아무도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회. 시진핑 개인에 대한 충성은 있어도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없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건 시진핑의 장기 집권 체제가 굳어진 이후였습니다. 2018년 헌법 개정으로 주석 임기 제한이 폐지되고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사면임이 확정되면서 겉으로는 절대 권력이 완성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권력은 집중되었지만 내부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과거 중국 공산당의 힘은 집단 지도 체제에서 나왔어요.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면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로 뭉치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시진핑 1인 체제가 되면서 그 균형이 깨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별 균열이었습니다. 위구르, 티베트, 홍콩, 내몽골, 심지어 상하이까지 모두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는 중국이 아니다. 그건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문화적 본심이었습니다. 상하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상하이니즈라고 불렀고 광둥성 사람들은 캔터니즈라고 정체성을 규정했습니다. 베이징 정부를 그들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우리의 정부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깃발 아래 뭉쳐있지만 실제로는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었죠.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2019년 홍콩에서 중국군 소속의 한 장교와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그는 류소령이라고 했는데 30대 후반의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베이징 출신의 명문대 졸업, 전형적인 중국 군부의 차세대 리더였죠. 그런데 술이 몇 잔 돌고 나니까 그가 자조 섞인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아니라 체제에 붙잡혀 있어요. 민주화가 오면 나라보다 지도자가 먼저 무너져요. 그 한마디가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어요. 중국 군부 내부의 진짜 인식이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게 국가가 아니라 권력자라는 걸 말이죠. 류소령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홍콩 시위대를 보면서 우리도 부러웠어요. 저렇게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우리는 군복을 입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지키는 게 뭔지 확신이 없어요. 중국은 민주화가 오면 혁명이 아니라 해체가 시작되는 나라였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것처럼 각 지역이 독립적인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었죠. 중국이 그토록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 그건 경제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에요. 한국은 중국 인민들이 자유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울이었습니다. 저 나라도 우리처럼 가난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 순간 공산당이 그리는 신화가 깨지는 겁니다. 오직 공산당만이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무너지는 거죠. 한국은 1960년대만 해도 중국보다 가난했습니다. 1인당 GDP가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대에 와서는 한국이 중국의 3배 이상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발전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이뤄냈다는 점이었죠.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은밀하게 한국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VPN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뉴스를 읽으면서 저런 사회가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는 독재에게 치명적인 독입니다. 저는 늘 중국의 위기를 외부에서 올 거라 생각했어요. 미국과의 충돌, 대만 침공 실패, 혹은 동남아 갈등이 터지며 위기를 맞을 줄 알았죠. 그런데 실제로 균열은 중국 내부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건 다름 아닌 군부였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처음 이상 신호를 감지한 건 2023년 상하이 박명군의 고위 지휘관이 베이징 호출 명령을 거부했다는 첩보를 접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장즈민 소장이었고 별 2개짜리 장군이었습니다. 북경으로 승진해 올라올 예정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상하이에 남았습니다. 내 뿌리는 여기고 내가 지키는 건 중국이 아니라 상하이다. 이 말은 단순한 이탈이 아니었어요. 중국이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로켓군 내부의 모해 반란 사건, 연료 대신 물을 주입해 발사체를 망가뜨린 사례,
그로 인해 숙청당한 장군들이 남긴 메모들. 당신들도 부패했잖아. 왜 우리만 희생되죠? 이건 충성심이 아니라 분노와 냉소가 지배하는 병영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직접 제 발로 중국 국경과 맞닿은 몇 나라를 돌며 첩보를 모았습니다. 카자흐스탄, 미얀마, 몽골. 그리고 의외로 큰 충격을 받은 건 중국 접경지대의 모든 나라가 중국군을 하나의 조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북쪽 부대는 말 안 들어요. 베이징에서 뭘 지시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광둥 쪽은 자체 계약금도 따로 받아요. 중앙정부 허가 없이도 무역을 하거든요. 심지어 모항만 근처 부대는 자체 관세를 받고 물자 유통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중앙 통제하에 움직이는 군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중국이 겪었던 군벌 시대가 다시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동아시아의 위기가 올수록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해양에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당시 미국 해군의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예산 삭감, 생산 지연, 노후함 재정비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중국은 매년 10척 넘게 함정을 진수하는 데 비해 미국은 고작 34척. 질은 우리가 우세해도 양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조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지스 구축함 하나를 만드는데 평균 7년이 걸렸어요. 설계부터 진수까지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느렸습니다. 반면 중국은 3년 만에 구축함을 찍어내고 있었죠. 물론 질적 차이는 있었지만 숫자의 압박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측 합참 장군과의 대화에서 인상 깊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린 수도를 포기한 적은 있어도 바다는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군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철학이었죠. 한국 전쟁 당시 서울을 빼앗겼어도 제 해권만큼은 끝까지 지켜냈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한국의 조선력을 해군 전력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본격적으로 회의 테이블 위에 오르기 시작한 게 울산, 거제, 목포. 한국의 조선소들은 군함을 찍어내는 속도와 정밀도 면에서 세계 최고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를 보유하고 있었고 삼성중공업은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건조 기술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미 해군이 포기한 모듈형 조립까지도 현실화하고 있었죠. 함정의 각 부분을 모듈별로 제작해서 마지막에 조립하는 방식인데 이걸 통해 건조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쇠를 녹이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을 찍어내는 나라구나. 제가 현대중공업의 현장 관리자를 인터뷰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배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생명줄이에요. 허투루 못 만들죠. 이 배에 탈 수병들의 어머니들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합니다. 그 말이 심장을 쳤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한 적 없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창조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태평양을 지키는 검은 방패다. 미국이 중국과의 해양 균형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해답이었습니다. 워싱턴 복귀 직후 국방부 브리핑에서 단호하게 주장했죠. 한국의 전략 기지는 아시아판 노르망디입니다. 우린 이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쏟아야 합니다. 그 발언 이후 한미 상원의원이 따로 찾아와 저를 붙들고 말했어요.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미 군사동맹 그 이상의 존재군요. 2024년 겨울 미 해군 전략기획국은 드디어 공식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한국형 구축함을 기반으로 한 연합 설계안. 이 문서가 돌자마자 제 사무실엔 장군들, 기술자들, 심지어 조선소 대표들까지 줄을 섰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까지 빠릅니까? 직접 확인한 걸 말해줬습니다. 울산에서 구축함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거제에서는 한꺼번에 4척의 초대형 상선과 군함이 동시에 조립됩니다. 드디어 2025년 봄, 첫 미국 해군 수출함이 한국 조선소에서 진수됐습니다. 미 해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저는 그날 함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단순한 배인가? 아니면 신뢰의 결정체인가?
가판을 밟았을 때 제 가슴은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은 연합전력 설계라는 개념을 실현하기 시작했죠. 제가 미국 국방성에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무기를 사는 나라와 파는 나라의 위계는 분명했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는 전략적으로 하위 개념이었고 무기를 파는 나라는 외교적으로 상위 영향력을 가지게 되죠. 이건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철칙이었어요. 미국은 F-16을 팔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러시아는 AK-47과 미그 전투기로 세계 각국의 영향력을 뻗쳤습니다. 독일은 레오파드 전차로,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로 자신들의 지정학적 위치를 공고히 했죠. 그런데 2025년 그 위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되었지만 동시에 무기를 함께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역전을 목격한 건 미 해병대가 한국산 K9 자주포 성능을 직접 평가했을 때였습니다. 2024년 가을, 네바다 사막의 미 육군 시험장에서 벌어진 실사격 테스트였죠. 정확도, 속도, 내구성, 자동화 수준 모든 지표에서 K9은 미국제 M109A6 팰러딘을 압도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자동장전 시스템이었습니다. M109A6는 포탄을 장전하는데 숙련된 승무원 4명이 필요했지만 K9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1명만 있으면 됐어요. 사격 정확도도 놀라웠습니다. 40km 거리에서 오차 범위 10m 이내. 이건 미국의 최신 자주포보다 2배 이상 정확한 수치였어요. 게다가 연속 사격 능력에서는 K9이 압도적이었습니다. 6발을 45초 만에 연속 발사할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유지보수 효율성과 실전 배치 반응성까지 고려했을 때 K9은 이미 준 표준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주문한 것도 노르웨이가 기존 계획을 바꿔서 K9을 선택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첫 실험이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 이 모든 걸 단순히 수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함께 조립하고 공동 매뉴얼을 만들고 연합전술을 설계했죠. 폴란드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현지 생산 시설도 구축했습니다.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한 산업 발전을 추구한 거예요. 이건 한국이 제안한 K 파트너십 모델의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은 이걸 보며 놀랐습니다. 아니, 저 나라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전장을 설계하는데 폴란드군의 전투교리가 한국 무기 도입 이후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기존의 나토 표준 전술에서 벗어나 한국식 기동전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무기를 넘긴다는 건 곧 전략을 공유한다는 뜻이라는 걸요. 한국은 단순히 철과 기계를 팔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살아온 전쟁의 방식, 국민을 지키는 법, 70년간 축적된 생존의 노하우를 같이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미국의 무기 산업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립니다. 예산 삭감, 로비, 경쟁사 견제, 주별 이익 배분, 이런 것들이 무기 개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생존을 위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말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전쟁을 겪은 나라, 그리고 전쟁을 아직도 예상이 아닌 현실로 살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는 무기의 본질을 놓치지 않죠. 한국의 무기 개발자들과 얘기해보면 그들은 항상 실제로 쓸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멋있어 보이는 것보다는 확실히 작동하는 것,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하고 견고한 것을 선호해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한국과의 공동무기 개발이 미국의 군사주권을 침해하는 건 아닙니까? 이건 꽤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실제로 일부 의원들과 군산복합체에서는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먼저 전쟁을 설계한 나라입니다. 우린 이제 그 경험을 배워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청문회를 뒤흔들었죠.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건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분단 상황에서 생존해오면서
미국이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전쟁을 준비해왔거든요. 그날 미국 국방부 내 K-파트너십 전담실이 정식으로 설립됩니다. 제가 그 첫 국장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고요. 그리고 그 위원회 첫 회의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맹은 종이의 서명으로 시작되지만 무기를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무기를 함께 만든다는 건 전장을 공유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 진짜 전선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식탁 위였습니다. 2023년 말에 미 재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얼마 전에 접했습니다. 제목은 대두와 돼지고기, 그 이상의 무기였어요. 보고서를 읽으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였고 그 전장은 슈퍼마켓과 밥상 위였던 겁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식량 의존도를 세밀하게 분석한 문서였어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강대국이지만 식량 안보 면에서는 극도로 취약한 상태였거든요. 중국은 자국민 14억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년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양의 콩, 옥수수, 돼지고기를 수입해왔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이 수입한 대두는 연간 9,600만 톤. 이는 전 세계 대두 교역량의 60%에 해당하는 양이었어요. 그중 가장 민감한 품목은 단연 대두였죠. 왜냐고요? 중국 사람들은 두부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식문화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요. 두부, 된장, 콩기름, 중국인의 일상 식단에서 대두 관련 제품을 빼면 사실상 식사가 불가능했어요. 2024년 미국이 특정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맞불로 미국산 농산물 금수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이걸 미국의 농업 제국주의에 맞서는 정당한 대응이라고 포장했어요. 하지만 그건 자해였어요. 중국은 대체 시장이 없었고 결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곡물 시장에서 대두 가격이 급등했고 중국 내수 시장은 혼란에 빠졌어요. 2달 만에 중국 내 두부값이 40% 상승했습니다. 베이징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에서 두부 한 모가 8위안에서 11위안으로 뛰었어요. 도시 빈민층의 항의가 이어졌고 웨이보에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린 왜 전쟁도 안 했는데 배고파져야 하냐? 이건 그냥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정권의 정당성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죠. 중국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은 인민의 생활 향상에 기반하고 있었는데 그 기본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전략가들과 얘기하며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국가는 총이 아니라 밥그릇에서 무너진다. 한국은 IMF, 전쟁, 기근,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그 밥상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1960년대만 해도 쌀 자급률이 80%대였지만 새마을 운동과 농업혁신을 통해 1980년대에는 100%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다른 곡물의 자급률은 낮았지만 최소한 주식만큼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한국농업진흥청이 미국과 연계한 농산물 비축 전략 지도를 제출했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문서였습니다. 중국의 물류망과 저장고 위치까지 포함된 사실상 식량 전쟁 지도였어요. 이 지도에는 중국 내 주요 곡물 저장고 1,200여 곳의 위치와 저장 용량, 물류 경로, 심지어 각 지역별 식량 소비 패턴까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 말했죠. 이건 무기보다 정교합니다. 2025년 봄, 중국 서부 내륙 도시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겉으로는 환경 시위였지만 실제 원인은 식량 배급 축소였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카슈가르에서 시작된 시위는 며칠 만에 인근 도시들로 확산됐어요. 바로 그날 밤 워싱턴에서는 비공개 안보회의가 열렸고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 국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식량을 틀어주면 총 없이도 정권은 흔들린다. 전쟁은 바뀌었습니다. 이젠 총보다 쌀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굶어봤고 가장 빠르게 밥을 다시 차려낸 나라였습니다. 그 경험이 이제 전 세계의 식량 안보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전략 브리핑실. 중국을 봉쇄하는 해상 전략은 완성됐고 식량 압박도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국방성 차관이 브리핑을 시작하자
모두의 시선이 한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한국. 예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한국이 주인공이 되는 전략회의라니. 하지만 그날 저는 회의실 전체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옵션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이 가진 마지막 무기입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반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중국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총 한 발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무혈 전략의 실질적 전선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 자체였어요. 2025년 중국 내부에서 나타난 변화들은 놀라웠습니다. 군부의 지역화가 가속되고 식량 부족으로 인한 민심 위반이 심화되고 무엇보다 한국 모델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중국이 두려워한 건 한국의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도 농업도 아니었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건 한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비슷한 유교 문화권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나라였어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뤄냈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문화 강국까지 되었죠. 2024년 9월 나토가 비공개로 발간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모델, 왜 세계가 한국을 주시하는가였어요.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였죠. 무기가 아니라 국가라는 생명체의 모델로서. 이 보고서는 5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석서였어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영역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21세기 성공한 국가 모델로서의 한국을 평가한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가 남긴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 만든 무기가 아니다. 한국은 중국이 절대 만들 수 없는 단 하나의 완성형 국가다. 이쯤 되면 묻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당신은 왜 그토록 한국을 신뢰하게 됐습니까? 저는 단순하게 답합니다. 신뢰요? 저는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 나라가 쓰러지지 않는걸요.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 코로나19 팬데믹, 이 모든 위기를 겪으면서도 한 번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폭우가 와도 정권이 바뀌어도 전 세계가 외면해도 이 나라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경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지키는 법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강하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죠. 중국도 강했습니다. 다만 그 강함은 균열 위에 세워진 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탑을 가장 정확히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조그맣고 끈질긴 나라 한국이었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함께 걷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총보다 강하고 말보다 무겁고 무기보다 전략적인 나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제목은 한국 21세기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결론부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는 끝나고 있다.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려던 꿈도 끝나고 있다. 이제는 지배가 아니라 공존의 시대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강하지만 침략하지 않고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으며 발전했지만 전통을 잃지 않은 나라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이 있는 한 세계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